해질녘의 그림자가 허름한 옥탑방을 길게 가로질렀다. 낡은 장판은 군데군데 흠집이 나 있었고 벽지는 습기에 울어 희미한 얼룩을 만들고 있었다. 이 작은 공간의 공기는 끓어오르는 된장찌개 냄새와 오래된 먼지 냄새, 그리고 팽팽한 긴장감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방 한가운데 놓인 작은 교자상 위로 세 사람의 그림자가 어지럽게 얽혔다. 강지욱은 묵묵히 밥그릇을 들고 있었다. 그는 이 옥탑방만큼이나 볼품없는 남자였다. 낡은 동네 상가 구석에서 만물전자술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었지만 사실상 고장난 라디오나 오래된 선풍기를 고치는 게 그의 일상이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작업복에 묻은 기름때는 그를 실제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게 만들었다. 그의 아내 서유라는 창백한 얼굴로 애써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는 한때 유망한 큐레이터였지만 결혼과 동시에 경력이 단절되었다. 어머니의 끊임없는 압박과 남편의 무능력 사이에서 그녀의 영혼은 서서히 마모되고 있었다. 그녀는 마른 입술을 축이며 반찬을 시어머니, 아니 장모인 박화영 쪽으로 밀었다. 박화영은 이 누추한 공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였다. 명품으로 휘감은 그녀의 몸에서는 값비싼 향수 냄새가 진동했다. 그녀는 젓가락으로 반찬을 뒤적거리다 마치 더러운 것을 만졌다는 듯 젓가락을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이 사위인 강지욱에게 향했다. 이게 사람 사는 꼴이니 내 딸이 이런 돼지우리 같은 데서 이딴 걸 먹고 살라고 내가 금지옥엽 키운 줄 알아? 서유라가 황급히 끼어들었다. 엄마, 제발. 지욱 씨가 오늘 특별히 신경 쓴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빌다시피 했지만 박화영의 분노에 찬 목소리에 묻혀버렸다. 신경 쓴 게 고작 이거야. 서유라, 너도 참 딱하다. 내 친구들은 지금 전부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기사 딸린 차 타고 다닐 때 넌 지금 이 옥탑방에서 곰팡내 맡고 있잖아. 박화영은 맹수처럼 지욱을 노려보았다. 강서방. 아니, 그냥 강지욱 씨, 자네 양심이 있긴 한가?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배경도 없는 주제에 어떻게 내 딸 발목을 이렇게 잡고 늘어질 수가 있어? 자네 그 망해가는 수리점, 그거 한 달에 얼마나 번다고 이래? 강지욱은 천천히 밥을 씹었다. 그의 표정에는 분노도 슬픔도 굴욕감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무감각한 돌처럼 앉아 있었다. 그 침묵이 박화영을 더욱 격분하게 만들었다. 대답 안 해? 벙어리야? 하긴 할 말이 뭐가 있겠어. 처음부터 자네 같은 밑바닥 인생은 알아보는 게 아니었는데. 유라가 눈이 삐었지. 그녀는 핸드백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상위로 던졌다. 이거 위자료야. 많지는 않지만 자네 같은 사람한테는 과분한 돈이지. 당장 내일 구청 가서 도장 찍어. 내 딸 인생 더 이상 망치지 말고 깨끗하게 사라져줘. 봉투가 상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고 찌개 그릇이 흔들렸다. 서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엄마,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당장 그만두지 못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안에는 절망이 더 컸다. 시끄러워. 넌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해. 최 이사 아들 민준 씨 기억하지? 그 사람이 너한테 관심 있다고 했어. 태산그룹 장남이야. 이따위 쓰레기랑 비교나 된다고 생각해? 박화영은 경멸이 가득 담긴 눈으로 지욱을 쏘아붙였다. 알아들었으면 대답을 해. 내 딸 놔주겠다고. 지욱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깊고 어두웠지만 그 안에는 어떤 감정도 익히지 않았다. 그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휴지로 입가를 덤덤하게 닦았다. 그 모습은 마치 방금 저녁 식사, 날씨 이야기를 들은 사람처럼 평온했다. 그는 박화영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날카롭지도 위협적이지도 않았다. 그저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그 텅 빈 시선 속에는 상대를 압도하는 기묘한 무게감이 있었다. 박화영은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움찔했다. 저 무기력한 남자의 눈이 왜 저렇게 차갑게 느껴지는지 알 수 없었다. 지옥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장모님, 유라 씨 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이 돈은 가져가십시오. 그는 봉투를 박화영 쪽으로 밀어냈다. 그의 손가락은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그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정제되어 있었다. 마치 고도의 훈련을 받은 외과 의사의 손놀림 같았다. 박화영은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뭐, 네가 뭘 알아서 해?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고작 고물이나 만지작거리는 주제에. 좋아, 내 딸 안 놓아주겠다 이거지. 그럼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네가 내 딸 인생을 어디까지 시궁창으로 끌고 들어가는지 내가 똑똑히 볼 테니까. 그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유라, 넌 나 따라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서유라는 울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저었다. 싫어, 엄마, 나 안 가. 제발 그냥 가. 응? 박화영은 딸의 완강한 모습에 기가 막힌다는 듯 혀를 찼다. 그래, 좋아. 그깟 사랑인지 뭔지 때문에 이 구렁텅이에서 썩어봐라. 네가 울고불고 나한테 매달릴 날이 곧 올 테니까. 박화영은 혐오스럽다는 듯이 옥탑방을 한번 둘러보고는 요란하게 문을 박차고 나갔다. 계단을 내려가는 하이힐 소리가 분노에 차 있었다. 쾅 하고 1층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옥탑방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찾아왔다. 서유라는 식탁에 엎드려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다. 강지욱은 말없이 일어나 아내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변화가 없었다. 괜찮아, 유라야, 괜찮아질 거야. 그의 목소리는 위로가 되었지만 그 안에는 어떤 확신도 담겨 있지 않은 듯했다. 서유라는 남편의 품에 안겨 한참을 더 울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서유라는 지쳐 잠이 들었다. 지욱은 아내를 조심스럽게 이불 위에 눕히고 어지럽혀진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다. 그는 설거지를 하고 쓰레기를 정리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기계처럼 정확하고 소리가 없었다. 옥탑방의 작은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모든 정리를 마친 지욱은 방 한쪽 구석에 있는 자신의 작은 작업대로 향했다. 그곳에는 각종 공구와 분해된 전자제품 부품들이 널려 있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더 이상 낡은 수리점 주인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번뜩였다. 그는 작업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일반적인 스마트폰과는 전혀 다른 모양의 검은색 기기를 꺼냈다. 위성 통신을 기반으로 한 완벽한 보안폰이었다. 그가 전원을 켜자 액정에는 복잡한 암호와 알고리즘이 스쳐 지나갔고 곧 APX라는 로고가 떠올랐다. 그는 기기를 조작했다. 암호화된 메시지 하나가 도착해 있었다. 발신자는 에이리스. 그의 직속 부하이자 퀀텀 에이펙스 펀드의 아시아 지부장이었다. 지옥, 아니, 세계 금융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자 그림자 속의 제왕, 하데스, 헤이디스는 메시지를 확인했다. 보고, 태산그룹 제니스 바이오에 대한 적대적 MA 최종 단계 진입, 최민준 이사, 불법 자금 동원 정황 포착, 최종 승인 대기 중. 제니스 바이오, 그것은 하데스가 미래 기술을 위해 비밀리에 육성하던 핵심 자산 중 하나였다. 그리고 최민준, 아까 박화영이 유라의 상대로 언급했던 바로 그 이름이었다. 하데스의 입꼬리가 비웃음처럼 미세하게 올라갔다. 감히
자신의 것을 건드린 것도 모자라 자신의 영역까지 침범하려 하고 있었다. 그는 답신을 보냈다. 간결하고 냉혹한 지시였다. 1단계 실행. 태산의 자금주를 차단하라. 최민준의 개인 비리 데이터 언론사에 풀 준비 완료할 것. 제니스 바이오는 건드리지 못하게 하라. 경고만 한다. 메시지를 보낸 그는 보안폰을 다시 서랍 속에 넣었다. 그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불빛 아래에서 벌어지는 인간들의 욕망과 음모, 그리고 그 정점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자신. 그는 다시 평범한 수리점 주인 강지욱의 가면을 썼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이미 거대한 폭풍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장모의 경멸과 모욕은 그에게 그저 성가신 소음에 불과했다. 하지만 태산그룹의 오만한 도발은 다른 문제였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의 심장부인 강남 테헤란로 태산그룹의 본사 빌딩은 아침 햇살을 받아 거대한 유리탑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 꼭대기층 도시 전체가 발 아래 내려다 보이는 회장실은 어젯밤의 옥탑방과는 다른 차원의 세계였다. 최고급 마호가니 책상과 이탈리아제 가죽 소파, 벽에 걸린 수억 원을 호가하는 미술품들이 주인의 부와 권력을 과시했다. 하지만 이 호화로운 공간의 주인, 최 회장은 편치 않은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값비싼 용정차를 한 모금 마셨지만 그 향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민준아, 제니스 바이오 건 정말 이대로 밀어붙여도 되겠느냐. 자금 흐름이 요즘 썩 좋지가 않아. 해외 파트너 쪽에서 갑자기 대출 연장을 까다롭게 굴고 있어. 그의 아들 최민준 이사는 아버지의 걱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여유롭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와 수천만 원짜리 시계가 그의 오만함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아버지, 걱정도 팔자십니다. 구멍가게도 아니고 대한민국 태산그룹입니다. 그깟 바이오 벤처 하나 인수하는데 자금 줄 걱정을 하십니까? 최민주는 태블릿 PC를 최 회장 쪽으로 밀었다. 제니스 바이오, 겉보기엔 별거 아니지만 내부 기술력은 괴물입니다. 우리가 이걸 손에 넣으면 태산 바이오의 주가는 10배는 뛸 겁니다. 지금 약간의 현금 유동성 문제, 그걸로 다 덮고도 남습니다. 이미 지분 매집은 거의 끝났고 연구소장 놈도 돈다발로 구슬려 놨습니다. 최 회장은 여전히 미간의 주름을 풀지 못했다. 그래도 너무 서두르는 것 같구나. 그림자 속에서 우리 자금주를 흔드는 녀석이 있는 것 같아 기분이 영 찝찝해. 최민주는 쯧 하고 혀를 찼다. 아버지,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젠 속도전입니다. 망설이다간 다 빼앗깁니다. 그냥 저만 믿으십시오. 이번 주 내로 제니스 바이오는 우리 겁니다. 같은 시각 박화영은 청담동의 한 고급 브런치 카페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며 목소리를 한껏 높이고 있었다. 어머, 김마담, 정말 민중군이 우리 유라를 좋게 봤다고? 아이고, 내가 정말. 그럼 식사 자리 한 번만 어떻게 안 될까? 우리 유라 정말 괜찮은 애야. 지금 그 사위라는 놈 때문에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지만 박화영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그녀는 어젯밤 강지욱의 그 알 수 없는 차가운 눈빛을 떠올렸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그저 자존심만 남은 빈털터리의 마지막 발악일 뿐이라고 치부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태산그룹이라는 동아줄을 잡는 것이었다. 그럼 오늘 저녁 어때? 장소는 최고급으로 잡아. 호텔 일식당이 좋겠네. 내가 유라, 걔는 어떻게든 설득해서 끌고 나갈게. 아이고, 고마워라, 김마담. 이 은혜는 절대 안 잊을게. 전화를 끊은 박화영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미 딸이 태산그룹의 안주인이 된 듯한 상상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태산그룹이 겪고 있는 유동성 위기나
최민준의 잔인한 본성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한편 도시의 반대편 먼지 쌓인 만물 전자 수리가게 안 강지욱은 돋보기를 쓴 채 오래된 진공관 앰프의 기판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놀림은 장인의 그것처럼 섬세하고 정확했다. 납땜 민두가 기판에 닿을 때마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미세한 연기가 피어올랐다. 가게 안은 부품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로 가득했다. 그때 그의 작업대 아래 숨겨진 주머니 속에서 어제 그 검은색 보안폰이 소리 없이 진동했다. 지욱은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재빨리 폰을 확인했다. RS에게서 온 추가 보고였다. 태산그룹 제니스 바이오 인수를 위해 불법 사채 시장 자금 접촉 확인. 최민준, 오늘 저녁 강남 S호텔 VIP룸 예약. 대상은 서유라. 지욱의 손이 순간 멈췄다. 납땜 인두가 기판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흔들렸다.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시베리아의 동토처럼 차가워졌다. 어젯밤의 1단계 실행으로 태산의 공식적인 자금줄은 이미 막히기 시작했다. 그러자 최민준이 불법적인 수단으로 눈을 돌린 것이고 동시에 그의 아내에게까지 접근하고 있었다. 그는 즉시 답신을 보냈다. 태산과 연결된 모든 사채 루트를 동결시켜라. 자금줄을 완전히 말려버려. 또한 S호텔 VIP룸 모든 것을 듣고 볼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는 다시 앰프 기판으로 눈을 돌렸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거대한 전쟁을 지휘하는 사령부로 변해 있었다. 저녁이 되자 옥탑방의 공기는 다시 무거워졌다. 서유라는 평소에 입지 않던 가장 좋은 원피스를 꺼내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대감보다는 망설임과 피로감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박화영이 낮에 찾아와 거의 반협박으로 강요한 저녁 식사 자리였다. 지욱이 낡은 작업복을 벗고 방으로 들어섰다. 그는 아내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유라야, 오늘 저녁 나가지 마.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유라는 거울을 통해 남편을 쏘아보았다. 또 그 소리야? 엄마가 그냥 아는 분하고 저녁 먹는 자리랬어. 그냥 아는 분 아니야. 태산그룹 최민준이지. 지욱이 차분하게 말했다. 유라의 어깨가 움찔했다. 어떻게 알았어? 엄마가 말했어? 그녀는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남편이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 같아 불쾌감이 치밀었다. 지욱은 그녀에게 다가가 어깨를 잡았다. 유라야, 그 사람은 위험해. 네가 상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제발 내 말 들어. 오늘은 가지 마. 그의 진심 어린 만류였지만 어젯밤 어머니에게 모욕당하면서도 아무 말 못하던 남편의 모습과 겹쳐지며 유라의 귀에는 그저 패배자의 질투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지욱의 손을 뿌리쳤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위험해? 뭐가 위험한데? 나한테 위험한 건 당신의 그 무능력이야. 매일 엄마한테 저런 소리 들으면서도 아무것도 못하는 당신이라고. 나도 이젠 지쳤어. 그냥 밥 한 끼 먹는 거야. 당신이 대체 뭘 안다고 이래. 유라는 남편이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질투한다고 오해했다. 최민준 씨가 어떤 사람이든 적어도 당신처럼 날 옥탑방에 살게 하진 않겠지. 적어도 우리 엄마한테 저런 멸시를 당하게 하진 않을 거야.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지욱의 가슴에 밝혔다. 하지만 그는 고통을 내색하지 않았다. 그는 아내를 지키기 위해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자신이 하데스라는 것을, 최민준은 자신이 파멸시키고 있는 사냥감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욱은 한 걸음 물러섰다. 그의 눈빛이 다시 그 텅 빈 무감각함으로 돌아왔다. 알았어. 가. 하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연락해.
유라는 그의 포기에 오히려 더 화가 났다. 그녀는 핸드백을 거칠게 낚아채며 방을 나섰다. 연락할 일 없을 거야. 쾅 하고 문이 닫혔다. 지욱은 잠시 문이 닫힌 자리를 응시했다. 그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경련했다. 아내의 오해와 경멸이 그의 심장을 핥히었지만 그는 더 큰 위협에 집중해야 했다. 그는 다시 보안폰을 꺼냈다. RS에게 보낼 메시지는 단호했다. S호텔 전팀 비상 대기. 내 아내에게 손끝 하나라도 닿으면 최민주는 내일 아침에를 보지 못할 것이다. 강남 S 호텔 최상층에 위치한 프라이빗 일식당 운하이.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그 풍경만큼 아름답지 않았다. 수백만 원짜리 오칠 테이블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공기 중에는 값비싼 사케향이 감돌았다. 이곳은 강지욱의 옥탑방과는 완전히 다른 상위 1%의 세계였다. 박화영은 평생 입어볼까 말까 한 기모노를 입은 여직원의 시중을 받으며 최민준에게 아부를 늘어놓느라 정신이 없었다. 어머, 민준 이사님, 실물이 훨씬 더 멋지시네요. 우리 유라가 복이 많죠. 이런 분을 다 만나고. 그녀는 마치 딸을 경매에 내놓은 상인처럼 딸의 가치를 포장하기에 바빴다. 서유라는 가시방석에 앉은 듯 불편했다. 그녀는 남편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을 벌써 후회하기 시작했다. 최민준의 시선은 노골적이었다. 그는 유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마치 값비싼 예술품의 가격을 매기는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유라 씨라고 했죠? 큐레이터였다고 들었습니다. 재능이 아까워서 어떡합니까? 그런 시궁창 같은 곳에서 최민준의 말에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결여되어 있었다. 그는 박화영이 따라주는 술을 한 모금 마시고는 태블릿 PC를 만지작거렸다. 아버지가 자꾸 귀찮게 하셔서 늙으면 다들 겁이 많아지죠. 그는 방금 전 아버지와의 격앙된 통화를 떠올리며 짜증스럽다는 표정을 지었다. 바로 그 시각 태산그룹 본사 회장실. 최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수화기를 붙들고 있었다. 뭐라고? 독일 슈나이더 중공업이 계약을 파기해 일방적으로? 이유가 뭐냐고. 전화기 너머의 비서실장은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방금 막 팩스가 도착했습니다. 파트너사의 급격한 재무구조 불안정성 발견이라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슈나이더 중공업의 계약 파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태산그룹의 자금줄 역할을 하던 스위스 투자은행에서도 대출 연장 불가 통보가 날아들었다. 시간 외 거래에서 태산그룹 관련 주식들은 폭포수처럼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최 회장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태산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당장 민준이 연결해. 최 회장이 비명을 질렀지만 그의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최민준은 아버지가 보낸 긴급 메시지를 방해, 금지 모드로 돌려버린 뒤였다. 그는 지금 눈앞에 사냥감에 더 관심이 있었다. 그는 유라에게 더 가까이 다가앉으며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을 노골적으로 쓰다듬었다. 유라가 화들짝 놀라 손을 뒤로 뺐다. 최 이사님, 이러지 마세요. 전 분명히 결혼했다고? 유라 씨. 민준이 비웃었다. 그 옥탑방 전파상 말입니까? 그건 결혼이 아니라 봉사활동이죠. 내가 당신한테 진짜 인생을 선물해 주겠다는 겁니다. 태산 바이오 마케팅 이사 자리 어때요? 물론 그 자리에서 뭘 할지는 천천히 정해도 되고요. 박화영은 이 상황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부채질했다. 어머, 유라야, 이사님께서 저렇게 좋게 봐주시는데 왜 이렇게 뻣뻣하게 굴어? 얼른 감사하다고 말씀드려.
유라는 역겨움과 절망감에 숨이 막혔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죄송합니다. 먼저 일어나 봐야겠습니다. 최민준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감히 자신의 호의를 거절하다니. 앉아요, 유라 씨. 내 말이 아직 안 끝났는데. 그가 유라의 팔목을 거칠게 잡아챘다. 유라가 아픔에 얼굴을 찡그렸다. 이거 놓으세요. 박화영조차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당황하기 시작했다. 민준 이사님, 그게 아니라 우리 유라가 바로 그때였다. 방의 미닫이 문이 스르륵 열렸다. 그곳에는 이 호화로운 공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낡은 면바지와 값싼 재킷을 걸친 강지욱이 서 있었다. 그는 마치 동네 슈퍼에 마실 나온 사람처럼 태연한 모습이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고정되었다. 박화영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비명을 질렀다. 강지욱, 네가 여길 어떻게 당장 나가지 못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 최민주는 어이가 없다는 듯 지욱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아, 그 유명한 남편분이신가? 꼴이 아주 볼만하군. 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수리하러 오는 곳이 아닌데. 최민주는 여전히 유라의 팔목을 놓지 않은 채 조롱하는 눈빛으로 지욱을 바라보았다. 보안 요원들 뭐 하는 거야? 이런 거렁뱅이 하나 못 맞고. 지욱은 박화영의 고함도 최민준의 모욕도 전혀 들리지 않는 듯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하나, 유라의 팔목을 붙잡고 있는 최민준의 손에 고정되어 있었다. 지욱이 천천히 방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방 안의 비싼 공기보다 더 차갑고 낮게 울렸다. 손 놔. 그 목소리에는 분노나 격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그저 얼음 같은 사실 통보였다. 최민주는 기가 막히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뭐라고? 내가 이 손을 놓지 않으면?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저기 앰프라도 고칠 건가? 지욱은 최민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텅 빈 것 같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심해의 포식자 같은 냉기가 번득였다. 최민준 씨. 지욱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오늘 당신 아버지가 잃은 건 시작에 불과해. 지금 당장 그 손 놓지 않으면 당신은 당신 아버지와 함께 태산그룹의 마지막을 지켜보게 될 거야. 아마도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그 말은 너무나도 구체적이었고 너무나도 현실 불가능한 위협이었다. 옥탑방 수리점 주인의 입에서 나올 법한 말이 아니었다. 최민주는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다. 아버지의 다급했던 목소리, 그리고 눈앞에 이 남자가 내뿜는 기묘한 위압감, 그 두 가지가 불협화음을 일으키며 그의 본능을 자극했다. 이 미친놈이. 최민주는 욕설을 내뱉었지만 자신도 모르게 유라의 팔목을 놓아버렸다. 그는 이 상황이 불쾌하고 모욕적이었다. 그는 지욱을 밀치려 했지만 지욱은 가볍게 그의 손을 피했다. 지욱은 유라에게 다가가 그녀의 떨리는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투박했지만 따뜻했다. 가자, 유라야. 유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남편의 등장이 고마우면서도 동시에 이 굴욕적인 상황이 끔찍했다. 그녀는 지욱의 손에 이끌려 방을 나섰다. 박화영은 뒤에서 절규했다. 서유라, 너 거기 안 서. 저놈 따라가면 다신 나 볼 생각 마. 방에 홀로 남겨진 최민주는 분노에 차 테이블을 엎어버렸다. 값비싼 그릇들이 박살나는 소리가 났다. 감히 나한테. 저놈들 당장 찾아내. 저 거지 새끼. 내가 누군지 똑똑히 가르쳐 주겠어. 그는 자신의 경호원들에게 소리쳤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불길한 예감은 떨쳐낼 수 없었다. 한편 S호텔에서 멀지 않은 곳에 주차된 검은색 벤 차량 안 최첨단 장비들이 깜박이고 있었다.
RS의 팀원들이 방금 전후에 룸의 모든 영상과 음성을 저장 완료했다. 하데스님, 현장 이탈 확인. 목표물, 최민준, 격앙 상태. 1차 경고 전달 완료되었습니다. RS가 이니어를 통해 지욱에게 보고했다. 낡은 택시를 타고 옥탑방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유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치욕감과 혼란, 그리고 남편에 대한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흐느끼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떻게 한 거야? 내가 거기 있는 거. 지욱은 어두운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당신이 걱정돼서 혹시나 해서 가봤어. 그것은 절반의 진실이었다. 유라는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보았다. 당신, 아까 그 사람한테 한 말 무슨 뜻이야?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라니. 당신 미쳤어? 그 사람이 누군 줄 알아? 태산그룹이야. 당신 때문에 이제 우리 다 죽었어. 지욱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아내의 눈물을 닦아줄 수도, 진실을 말해줄 수도 없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아내를 지키기 위한 다음 단계를 그리고 있었다. 유라는 남편의 침묵에서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아까 호텔방에서 최민준을 압도하던 남편의 그 서늘한 눈빛을 떠올렸다. 그것은 그녀가 알던 무기력한 강지욱이 아니었다. 유라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남편에 대한 의심이라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옥탑방의 공기는 어젯밤보다 훨씬 더 차갑고 무거웠다. 호텔에서 돌아온 강지욱과 서유라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유라는 방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알 수 없는 공포와 혼란에 떨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낯설었다. 어젯밤 최민준을 향해 얼음장 같은 경고를 내뱉던 그 남자는 그녀가 알던 무기력하고 순하기만 했던 지욱이 아니었다. 그녀는 마침내 침묵을 깼다. 누구야, 당신.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대체 누구길래 태산그룹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해?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라니. 그게 무슨 뜻이었어? 당신 때문에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녀의 절규는 분노라기보다는 공포에 가까웠다. 강지욱은 지친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자신이 하데스라는 것을, 이미 태산의 숨통을 끊어놨다는 것을 말하는 순간 이 평범한 옥탑방의 삶은 산산조각 날 터였다. 그는 고통스럽게 거짓말을 선택했다. 예전에 태산 때문에 모든 걸 잃은 친구가 있었어. 그들을 잘 알아. 그냥 허세 부린 거야. 겁주려고. 유라는 그 대답에 더 큰 절망을 느꼈다. 허세. 미쳤어. 그게 허세로 보여? 당신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고. 당신은 현실 감각도 없어?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남편의 대답은 그녀의 의심을 해소시켜 주기는커녕 그를 망상에 빠진 위험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유라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돌아 누웠다. 지욱과 그녀 사이의 거리는 같은 방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 반대편만큼이나 멀어 보였다. 같은 시각 태산그룹 회장실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최 회장은 이미 실신 직전이었다. 끝났어. 다 끝났어. 그는 망연자실하게 중얼거렸다.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모든 채권단이 동시에 상환 압박을 걸어왔다. 하룻밤 사이에 대한민국 재계 서열 수십 위를 지키던 거대 그룹이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다. 최민준은 달랐다. 그는 공포에 질린 아버지와 달리 이성을 잃은 분노에 차 있었다. 그 자식이야. 그 옥탑방 거지 새끼. 그놈이 내일 아침에 어쩌고 하더니. 그는 강지욱의 경고와 그룹의 몰락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그는 지욱이 단순한 수리공이 아님을 직감했다. 어떤 놈인지는 몰라도
감히 날 건드렸어. 최민준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이성을 잃은 그는 마지막 발악을 결심했다. 제니스 바이오. 제니스 바이오만 손에 넣으면 돼. 그걸로 재기할 수 있어. 그리고 그 강지욱이란 놈 반드시 내 손으로 찢어 죽일 거야. 그는 비서실장을 통해 불법적인 일을 처리해주는 해결사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지욱이라는 놈 안에 서유라, 당장 잡아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는 유라를 인질로 삼아 지욱을 협박하고 동시에 제니스 바이오를 빼앗을 마지막 카드로 쓰려 했다. 한편 박화영 역시 자신의 성북동 고급 빌라에서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다. 태산그룹과의 연결이 끊긴 것은 물론 어젯밤 호텔에서의 소동으로 상류사회에서 웃음거리가 될 처지였다. 그녀는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을 강지욱에게 돌렸다. 그 재수 없는 놈. 그 놈이 내 딸 인생을, 내 인생까지 망쳐놨어. 그녀는 도끼 어린 눈으로 전화를 들었다. 처음에는 유라에게 전화해 당장 이혼하라고 소리쳤지만 유라가 멍한 목소리로 전화를 끊어버리자 더욱 격분했다. 박화영은 교활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다시 유라에게 문자를 보냈다. 유라야, 엄마가 미안해. 어젯밤엔 엄마도 너무 놀라서 그랬어. 우리 조용한 데서 얘기 좀 하자. 한강공원 주차장으로 나와줄래? 엄마가 다 설명할게. 이것은 박화영의 함정이었다. 그녀는 미리 고용한 사설탐정, 사실상 심부름센터 직원들을 근처에 대기시켜 두었다. 유라가 나타나면 그들이 유라를 잠시 보호라는 명목으로 감금하고 그 사이 강지욱에게 아내를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남자, 위험한 일에 연루된 남자라는 누명을 씌워 강제로 떼어낼 생각이었다. 강지욱은 만물 전자수리 가게에서 묵묵히 라디오를 고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신경은 다른 곳에 쏠려 있었다. 그의 보안폰이 조용히 진동했다. RS에게서 온 2개의 긴급 보고였다. 첫 번째 보고. 박화영, 히든솔루션, 심부름센터과 접촉. 금일 오후 한강공원에서 서유라 씨 대상 자작극 준비 정황. 지욱은 미간을 찌푸렸다. 장모의 유치하고 악랄한 계략에 역겨움이 치밀었다. 그는 이따위 저급한 연극에 자신의 아내가 휘말리게 둘 수 없었다. 그가 즉시 대응팀에 지시를 내리려던 순간 2번째 보고가 연달아 들어왔다. 그리고 그 내용은 지욱의 피를 차갑게 식게 만들었다. 긴급, 최민준, 사설, 용역팀, 전직 특수부대원 포함, 동원. 목표 서유라, 납치 지시, 예상 접선 장소, 한강공원. 박화영의 동선과 일치. 순간 지욱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박화영이 딸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만든 그 유치한 무대가 최민준의 잔혹한 실제 사냥터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장모의 어리석음이 딸을 맹수의 아가리 속으로 직접 밀어넣고 있었다. 지욱의 눈빛에서 평범한 수리공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다. 하데스의 냉혹한 분노가 그의 전신을 지배했다. RS, 지욱이 인이어를 통해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명령했다. 코드 오메가 발령, 내 아내가 타겟이다. 최민준의 용역팀, 전원 무력화시켜라. 단, 내 아내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라. 박화영의 팀은 그대로 둬. 그 여자는 자신의 어리석음이 뭘 불렀는지 직접 보게 될 거다. 나도 지금 출발한다. 지욱은 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 구석에 세워둔 낡아 보이는 오토바이에 올라탔다. 평범한 배달 오토바이처럼 보였지만 그 엔진은 하데스의 지시에 따라 특수 개조된 괴물이었다. 헬멧을 쓴 그의 눈이 어둡게 빛났다. 한강공원 주차장. 유라는 불안한 얼굴로 차에서 내리는 엄마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박화영은 딸을 보자마자 준비한 연기를 시작하려 했다. 유라야, 저기,
으악, 바로 그 순간 검은색 벤 차량이 굉음을 내며 유라의 앞을 막아섰다. 차문이 열리고 건장한 사내 대여섯 명이 쏟아져 나왔다. 유라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그들에게 붙잡혔다. 뭐야, 당신들 누구야? 박화영은 눈앞의 상황이 자신의 계획이 아님을 깨닫고 얼어붙었다. 그녀가 고용한 심부름센터 직원들은 이토록 흉악하고 전문적이지 않았다. 안 돼. 유라야, 박화영이 비명을 질렀지만 사내 중 하나가 그녀를 거칠게 밀어 넘어뜨렸다. 사내들이 유라를 벤으로 끌고 가려던 찰나 어디선가 나타난 등산객 복장의 남자, 환경미화원 복장의 여자, 그리고 자전거를 타던 청년이 동시에 그들을 덮쳤다. 그들은 아레스의 팀이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인간의 것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다. 격투가 아니었다. 일방적인 제압이었다. 단 몇 초 만에 최민준의 용역팀 전원이 관절이 꺾이거나 급소를 가격당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유라는 너무 놀라 숨도 쉬지 못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그때 익숙한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고 헬멧을 쓴 지욱이 그녀에게 달려왔다. 그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남자들과 그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며 벤에 싣는 정체불명의 사람들 아레스의 팀을 잠시 바라본 뒤 유라의 어깨를 붙잡았다.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지욱이 헬멧을 벗자 유라는 그의 얼굴을 보고 경악했다. 그의 눈빛은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냉철함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지욱을 그리고 순식간에 사라지는 검은색 벤, 용역팀과 아레스의 팀이 함께 탄을 번갈아 가리켰다. 방금 저 사람들. 뭐야. 그리고 저 사람들은 또 누구야? 지욱 씨, 당신, 대체 누구야? 박화영은 멀리서 넘어진 채 이 모든 비현실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공포에 질려 입도 떼지 못했다. 그녀의 유치한 함정은 상상도 못할 괴물들을 불러들였고 그녀가 가장 무시했던 사위가 그 모든 것을 지휘하는 듯 보였다. 태산그룹 창립 40주년 기념 자선 갈라. 대한민국 정재계의 거물들이 모두 모이는 그야말로 별들의 전쟁터였다. 서울 최고층 빌딩의 그랜드 볼룸은 수천 개의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빛으로 대낮처럼 밝았고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선율이 값비싼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어우러졌다. 모든 것이 부와 권력의 정점을 과시하고 있었다. 그 화려함 속에서 강지욱은 이질적인 섬 같았다. 낡지는 않았지만 누가 봐도 저렴한 기성복 정장은 이 공간의 화려함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그는 한강 공원에서의 끔찍한 소동 이후 거의 반쯤 실성한 장모 박화영에 의해 이 자리에 반강제로 끌려 나왔다. 박화영은 마지막 기회라며 유라를 닥달했다. 서유라는 벼랑 끝에 선 사람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그녀는 한강에서의 그 비현실적인 광경을 잊을 수 없었다. 정체불명의 괴한들, 그리고 그들을 순식간에 제압했던 더 정체불명인 사람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태연하게 지켜보던 남편. 그녀는 남편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지만 어머니의 광기 어린 집착에서 벗어날 수도 없었다. 박화영은 사냥감을 찾는 매처럼 눈을 빛내며 연회장을 샅샅이 훑었다. 그녀는 한강의 일을 강지욱이 부른 재수없는 일 정도로 치부하려 했었다. 그녀의 마지막 희망은 최민준이었다. 어떻게든 최민준과 유라를 엮어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탈출해야 했다. 그녀는 아직 태산그룹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가 목표물을 발견했다. 최민준이었다. 그는 연회장 구석에서 다른 재벌 2세들과 어울리며 이미 거나하게 취해 있었다. 유라야, 이리 와. 최 이사님 저기 계시네. 박화영은 유라의 팔을 거의 비틀다시피 끌고
최민준에게 다가갔다. 강지욱은 묵묵히 그들의 뒤를 따랐다. 아내를 혼자 둘 수는 없었다. 최민준은 유라를 보자마자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한강에서의 납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이 이 게임의 승자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아, 유라 씨, 오셨네요. 그리고 저런. 그의 시선이 유라 뒤에 서 있는 지욱에게 닿자 경멸감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호텔에서의 모욕을 떠올렸다. 당신, 그 옥탑방 쓰레기 아니야? 최민준이 일부러 큰 소리로 외쳤다. 순간 주변의 음악 소리가 잦아들고 시선이 집중되었다. 웅장하던 연회장에 싸늘한 정적이 흘렀다. 네가 감히 여길 와. 여기가 어디라고. 당장 보안팀 불러서 저놈 끌어내. 박화영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지욱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다. 강서방. 제정신이야? 여기가 자네 같은 사람이 올 곳인 줄 알아? 당장 안 나가? 유라 인생 망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국제 망신까지 시키려고 들어. 주변의 재벌들과 명사들이 흥미롭다는 듯 혹은 경멸스럽다는 듯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사람이 그 소문에 서유라 씨 남편인가? 세상에, 꼴 좀 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서유라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그 자리에서 증발해버리고 싶었다. 그녀는 지욱의 옷자락을 잡으며 애원했다. 지욱 씨, 제발 그냥 가요. 우리. 최민주는 그 모습에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그는 지욱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툭 쳤다. 이봐, 거렁뱅이, 들었지? 내 마누라도 가라잖아. 아니, 곧 네 마누라가 아닐 테지만. 내가 오늘 유라 씨한테 정식으로 프로포즈할 거거든. 넌 그냥 꺼져. 네가 있을 곳은 이런 데가 아니야. 강지욱은 그 모든 모욕 속에서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최민준을 바라보았다. 그 눈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마치 죽은 생선을 보는 듯한 무감각한 시선이었다. 그 시선이 최민준을 더욱 격분하게 만들었다. 뭘 봐, 이 새끼야. 눈 안 깔아? 내가 내 놈 때문에 얼마나. 최민준이 지욱의 멱살을 잡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연회장 반대편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잔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태산그룹의 최 회장이 마치 심장마비라도 일으킨 사람처럼 가슴을 움켜쥐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회장님, 회장님, 비서들이 달려들었지만 최 회장은 이미 의식이 희미했다. 그는 쓰러지기 직전 비서실장으로부터 마지막 보고를 받았다. 긴급 속보, 퀀텀 에이펙스 펀드, 태산그룹 적대적 MA 공식 선언, 그룹 전 계열사 자산 동결, 검찰, 회장 일가 비자금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 발부,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최민주는 아버지가 쓰러진 것을 보고 당황했다. 아버지, 아버지, 왜? 그가 아버지에게 달려가려던 찰나 연회장의 육중한 정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웅장하던 오케스트라 연주가 뚝 그쳤다. 모든 하객들이 숨을 죽이고 입구를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완벽한 검은색 슈트를 입은 남자 수십 명이 서 있었다. 그들은 일반적인 경호원들이 아니었다. 전직 특수부대원들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는 대열을 갖춘 그들에게서는 살기마저 느껴졌다. 그들은 이 연회장의 그 어떤 재벌보다도 강력한 아우라를 뿜어냈다. 그들은 쓰러진 최 회장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최민준도 무시했다. 그들은 마치 홍해를 가르듯 멍하니 서 있는 하객들 사이를 가로질러 똑바로 걸어왔다. 그들의 목적지는 단 한 곳.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에게 경멸받고 있던 단 한 사람. 가장 선두에 섰던 아레스가 낡은 정장을 입은
강지욱의 바로 앞에 멈춰섰다. 연회장 전체가 숨을 죽였다. 박화영은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최민준 역시 마찬가지였다. 저 괴물 같은 자들이 왜 저 거지 새끼 앞에 멈춰 선 것인가. 다음 순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졌다. RS를 필두로 한 수십 명의 검은 양복 사내들이 강지욱을 향해 일제히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먼지 하나 없는 완벽한 구두 소리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RS가 고개를 숙인 채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그 목소리는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강지욱 회장님, 하데스 작전 최종 단계 완료 보고드립니다. 정적이 흘렀다. 박화영은 강지욱 회장님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눈만 끔뻑였다. 최민주는 하데스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피가 역류하는 것을 느꼈다. 세계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그림자, 자신들의 숨통을 끊어버린 바로 그 이름이었다. RS가 계속해서 말했다. 태산그룹 전 계열사 자산 동결 완료. 최 회장 일가의 불법 비자금 내역. 전 언론사의 배포 완료. 검찰 및 금융감독원 현재 본사로 진입 중입니다. 모든 것이 회장님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박화영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껏 경멸하고 모욕하고 돈 봉투를 던져가며 내쫓으려 했던 사위가 태산그룹을 하룻밤 만에 무너뜨린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의 다리가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강 회장 님, 하, 데스. 최민주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아니야, 말도 안 돼. 네가 강지욱이라고? 그 옥탑방 수리공이? 그의 오만했던 얼굴이 공포로 하얗게 질려갔다. 서유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강지욱은 더 이상 옥탑방의 무기력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천천히 넥타이를 바로잡았다. 그가 아레스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평생 처음 듣는 냉혹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수고했어. 나머지 처리해. 그 한마디가 연회장 전체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강지욱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랜드 볼룸의 모든 소리를 압도할 만큼의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자 아레스는 즉시 이니어의 짧은 명령을 내렸고 연회장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던 또 다른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검찰 배지를 단 수사관들과 금융감독원 직원들이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방금 전까지 우아하게 샴페인을 즐기던 정재계 거물들은 공포에 질려 구석으로 몰려들었다. 검찰입니다. 태산그룹 최 회장과 최민준 이사를 횡령 및 주가 조작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의 외침이 울려 퍼졌다. 최민주는 이성을 잃고 발악했다. 이거나 너희들 뭐야. 감히 날 아버지를. 그는 자신을 제압하려는 수사관들에게 저항했지만 RS의 팀원 중 2명이 가볍게 그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다. 아, 강지욱, 이 개자식, 내 짓이지. 이 옥탑방 쓰레기 같은 놈이. 강지욱은 그 광경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계획이 한치의 오차 없이 실행되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다. 쓰러져 있던 최 회장은 응급처치를 받은 뒤 굴욕적으로 들것에 실려 수사관들에게 인계되었다. 그의 텅 빈 눈은 천장의 샹들리에가 아닌 자신의 제국을 무너뜨린 사위 강지욱을 향해 있었다. 박화영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이 모든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뇌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아니야, 이건 꿈이야. 말도 안 돼. 강서방이 저런 괴물일 리가 없어. 그녀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기어오르려 했던 태산이라는 거대한 탑이 그녀가 벌레처럼 무시했던 사위의 손짓 하나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강지욱과 눈이 마주쳤다. 강지욱은 그녀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통과해서 보고 있었다. 마치 그녀가 존재하지 않는 투명한 공기인 것처럼. 그 순간 박화영은 진짜 공포를 느꼈다. 경멸이나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한 인간으로서의 가치조차 부정당하는 듯한 존재론적인 공포였다. 박화영은 본능적으로 기어가기 시작했다. 체면도 자존심도 모두 내팽개쳤다. 강서방. 아니, 회장님. 내가 잘못했네. 내가 무식해서. 유라 엄마가 제발 용서해 주게. 그녀는 강지욱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으려는 듯 처절하게 손을 뻗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강지욱에게 닿지 못했다. 두 명의 검은 양복 경호원이 소리 없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들은 박화영을 밀치거나 위협하지 않았다. 그저 쇠로 만든 벽처럼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다. 박화영의 절박한 손길은 그들의 단단한 가슴팍에 막혀 허공을 휘저었다. 비키라고. 내 사위한테 할 말이 있단 말이야. 그녀의 절규는 연회장의 소란 속에 묻혔다. 강지욱은 그녀에게 단 한 번의 시선도 주지 않고 아레스의 보고를 받고 있었다. 박화영은 그 완벽한 무관심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다. 자신이 그동안 퍼부었던 모든 모욕과 경멸이 사실은 거대한 산을 향해 던진 조약돌에 불과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 자리에 쓰러져 실신하듯 통곡했다. 그러나 이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서유라는 전혀 다른 충격에 휩싸여 있었다. 그녀는 돈이나 권력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었다. 물론 남편이 태산그룹을 무너뜨릴 정도의 거물이라는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그녀를 진정으로 두렵게 만든 것은 그가 자신을 완벽하게 속였다는 사실이었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는 누구였을까? 옥탑방에서 낡은 라디오를 고치며 땀 흘리던 그 순박한 미소, 장모의 모욕에도 묵묵히 참아내던 그 무기력한 등, 한강공원에서 자신을 구하러 달려왔던 그 절박한 눈빛, 그 모든 것이 연기였단 말인가. 그녀는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저 냉혹한 제왕, 하데스라는 이름의 저 남자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유라의 눈에는 최민준의 몰락도 어머니의 절규도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강지욱의 뒷모습만이 보였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둘러싸여 완벽하게 통제된 모습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휘하고 있었다. 저 모습이 진짜 강지욱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철저하게 기만당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단지 평범한 삶이라는 연극의 소품으로 자신을 필요로 했던 것일까. 공포가 그녀의 심장을 올감했다. 이 남자는 위험하다. 자신이 알던 사람이 아니다. 그녀는 숨이 막혀오는 것을 느꼈다. 이 화려한 지옥에서 당장 벗어나고 싶었다. 유라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한 걸음, 두 걸음, 아무도 그녀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모두가 몰락하는 태산과 떠오르는 제왕 하데스에게만 집중하고 있었다. 유라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리고 뛰기 시작했다. 값비싼 드레스 자락이 찢어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는 연회장을 뛰쳐나갔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여유도 없이 비상계단으로 뛰어들었다. 그녀는 돈이나 권력에서 도망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했던 남편의 무서운 진실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다. 유라가 연회장을 뛰쳐나가는 그 순간 강지욱의 고개가 찰나의 순간 그녀가 사라진 문 쪽을 향했다. 그의 무표정했던 얼굴에 처음으로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아레스가 그것을 놓치지 않고 물었다. 회장님, 사모님께서. 강지욱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는 태산그룹을 무너뜨렸고 수천억 달러를 움직이는 제왕이었지만 지금 막 도망쳐버린 아내의 공포에 질린 눈빛 앞에서는 무력했다. 알고 있어. 그는 낮게 대답했다. 일단 여기부터 마무리해. 유라 씨 일은 내가 직접 하지. 그의 목소리에는 이 모든 승리감 속에서도 유일한 패배의 쓴맛이 배어 있었다. 옥탑방의 공기는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몇 시간 전까지 머물렀던 그 화려한 그랜드 볼룸의 열기와 광기는 이곳 서울의 밤하늘과 가장 가까운 이 낡은 공간까지는 차마 따라오지 못했다. 서유라는 낡고 해진 이불을 어깨까지 끌어덮은 채 방 한가운데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는 도망쳤다. 자신의 남편이라는 그 무서운 진실로부터 도망쳤지만 정작 발길이 닿은 곳은 그와의 추억이 담긴, 아니, 그가 연기했던 무대였던 이곳뿐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뒤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했다. 억만장자, 하데스, 태산그룹을 무너뜨린 남자. 그 모든 단어들이 강지욱이라는 이름과 뒤섞여 그녀를 질식시켰다. 그녀가 사랑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고장난 선풍기를 고치며 짓던 땀 냄새밴 미소였을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계획한 거대한 권력자의 치밀한 연기였을까? 그때 삐걱거리는 낡은 문소리가 그녀의 상념을 깨뜨렸다. 유라의 몸이 굳었다. 그가 왔다. 발소리는 단 하나, 수십 명의 경호원도 비서도 따르지 않았다. 그는 혼자였다. 문틈으로 들어선 남자는 화려했던 연회장의 냉혹한 제왕이 아니었다. 그는 어깨가 축 처진 낡은 정장 차림의 강지욱이었다. 유라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두려움과 배신감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누구야? 그녀의 목소리가 메마르게 갈라져 나왔다. 당신 대체 누구야? 내가 알던 그 사람은 어디 갔어? 아니, 애초에 존재하긴 했던 거야. 이 모든 게 당신의 유흥이었어. 평범한 삶을 연기하는 그런 강지욱의 얼굴은 태산그룹이 무너졌을 때보다 더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다. 그는 아내의 그 눈빛을 마주하는 것이 수천억 달러의 적대적 인수를 감행하는 것보다 억만 배는 더 고통스러워 보였다. 그는 천천히 아내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던 그 남자는 그녀의 발치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유라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연기. 아니었어. 아니, 맞았어. 하지만 그건 당신을 속이기 위한 연기가 아니었어.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건 나 자신을 속이기 위한 연기였어. 내가 하데스가 아니라 당신의 남편 강지욱으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으니까. 유라는 흐느꼈다. 믿을 수 없어. 어떻게, 당신이 어떻게. 지욱은 눈을 감고 자신의 가장 깊은 어둠을 꺼내기 시작했다. 당신을 만나기 아주 오래전에 난 모든 것을 잃었어. 내 가족, 내 아버지. 지금의 태산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잔인한 권력의 카르텔에 의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억울하게 돌아가셨어. 그의 목소리는 짙은 고통으로 가라앉았다. 난 그 지옥에서 살아남았지. 단 하나의 목표만을 가지고 다시는 그 누구도 나처럼 억울하게 모든 것을 빼앗기지 않게 하겠다. 그러려면 그들보다 더 강한 힘을 가져야 했어. 그 괴물들을 통제할 수 있는 더 거대한 괴물이 되어야만 했어. 그것이 하데스의 탄생이었다. 퀀텀 에이펙스는 돈을 벌기 위한 회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복수이자 세상을 움직이는 악의 고리들을 끊어내기 위한 거대한 칼이었다. 그는 그 힘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인간성마저도 버릴 각오로 살아왔다. 그렇게 하데스로 살았어. 차갑고 냉혹하게 오직 목표만을 위해서. 지옥이 다시 유라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다. 그러다가 당신을 만났어.
작은 갤러리에서 그림 앞에서 울고 있던 당신을, 당신은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어. 따뜻함, 순수함, 그리고 평범한 삶. 그는 유라의 떨리는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난 당신 곁에 머물고 싶었어, 유라야. 하데스가 아니라 그냥 강지욱으로. 이 옥탑방, 낡은 수리점. 이 모든 건 내게 유일한 안식처였어. 당신의 세상이 내 진짜 세상이었어. 그럼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그렇게 모욕을 줄 때 유라가 울먹이며 물었다. 당신은 그 모든 걸 할 수 있었으면서 왜 참았어? 지욱은 희미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보였다. 그 모욕? 그건 내게 아무것도 아니었어, 유라야. 내가 견뎌온 것에 비하면 오히려 그 모욕조차도 내가 평범한 인간이라는 증거 같아서 안심이 됐어. 그는 아내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갔다. 내 정체를 숨긴 건 당신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야. 내가 사는 세상은 위험해. 최민중 같은 놈들이 언제든 당신을 노릴 수 있으니까. 결국 그렇게 됐지만 내가 막을 수 있었는데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태산그룹을 무너뜨린 제왕은 아내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에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유라의 손을 더욱 세게 잡았다. 태산그룹, 퀀텀 에이펙스, 그 모든 걸 내일 당장 잃는다고 해도 난 상관없어. 내가 정말 두려운 건 단 하나야. 그의 눈에서 연회장의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바로 당신을 잃는 거야, 유라야. 내 세상의 유일한 빛, 당신을 잃는 것. 그 눈물과 함께 유라의 마음속을 올가매던 모든 공포와 배신감이 녹아내렸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남자는 하데스도 옥탑방 수리공도 아니었다. 그는 그 두 세계 사이에서 그녀라는 유일한 끈을 붙잡고 버텨온 고통받는 한 남자였다. 그가 참아냈던 그 모든 시간, 그것은 무능력이 아니라 그녀를 잃지 않기 위한 처절한 힘이자 가장 깊은 사랑의 증거였다. 유라는 흐느끼며 그의 목을 끌어안았다. 바보야. 왜 혼자 다 짊어지려고 했어. 그녀의 울음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안도와 이해, 그리고 가슴 미어지는 연민이었다. 당신이 하데스든 누구든 상관없어. 하지만 다시는 나 속이지 마. 당신의 그 무거운 짐, 이젠 나도 같이 들게 해줘. 지욱은 아내를 부서져라 끌어안았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제국이 아닌 자신의 집을 찾았다. 그 후 몇 주가 흘렀다. 박화영은 모든 것을 잃었다. 태산그룹의 몰락과 함께 그녀가 투자했던 모든 것이 휴지 조각이 되었고 그녀가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 했던 상류사회는 그녀를 철저히 외면했다. 그녀는 그 충격으로 쓰러져 지금은 교회의 한 요양병원에서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사위가 누구였는지조차 가물가물한 상태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강지욱과 서유라는 옥탑방의 짐을 정리했다. 그들의 짧지만 강렬했던 평범한 삶이 깃든 곳이었다. 낡은 만물 수리점 간판도 내렸다. 그들은 빈손으로 계단을 내려왔다. 옥탑방 문이 닫히고 그들의 위태로웠던 과거도 함께 닫혔다. 허름한 건물 앞에는 이 동네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검은색 방탄 세단이 조용히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레스가 정중하게 차문을 열었다. 강지욱이 먼저 유라의 손을 잡아 차에 태웠다. 그는 더 이상 낡은 작업복을 입지 않았고 그녀는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았다. 차는 부드럽게 서울의 거리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강지욱은 여전히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림자 속의 제왕 하데스였다. 하지만 이젠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그의 유일한 인간성이자 삶의 이유인 닷 그의 아내 서유라가 함께였다. 그들의 진짜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